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최강시사에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쇳밥 먹는 청년 노동자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 쇳밥일지의 저자 천연우 씨, 얼룩소 에디터이시기도 합니다. 천연우 얼룩소 에디터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눈이 부리부리 하십니다. 이렇게 맨 얼굴을 내는 건 처음이네요, 방송에서. 예. 쇳밥이 아니라 이제 글밥 먹는 기자, 작가, 이게 언제 되신 거죠? 제가 2021년 4월까지 완전히 무명의 그냥 공장 노동자였다가 예. 갑자기 이제 피렌체 식탁에서 처음으로 칼럼 쓰게 된 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어쩌다 보니까. 예. 그리고 책은 언제 나왔습니까? 쇳밥일지는? 책은 8월 23일에 나왔고, 예. 네. 그냥 저냥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가 예. 9월 1일 기준으로 갑자기 평산마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께서 예, 글을 추천하시는 바람에 네, 좀 책이 잘 팔리고 문재인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이탄희 의원도 추천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책이 갑자기 막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 막 그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추석하고 겹쳐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저 창원에서 원래 공장에서 용접공을 하셨어요? 네, 창원 공장에서 용접을 하고 그 전엔 또 제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제조업. 예. 네, 제조업에서 쭉 일하고 있다가 그 칼럼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여기에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지금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창원에서 동고동락을 함께한 제조업 동료들, 선후배들, 친구들이 서울에서 얼룩소 에디터, 얼룩소라는 곳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얼룩소 에디터를 한다고 하니까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로템에서 나올 때, 하청에서 나올 때 예. 관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팬이 불꽃보다 더 강하다. 가서 우리의 얘기를 최대한 많이 전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약간 책임을 이렇게 얹어주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 말이. 팬이 불꽃보다 더 강하다. 네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달라. 충분히 제조업과 용접공으로서 일했던 제조업 공장 노동자와 용접공으로서 일했던 그 삶이 쇳밥일지에 담겨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쇳밥일지는 뭐 전반적으로 제 삶이기는 한데요. 예. 앞뒤를 붙인 가장 메인 테마는 결국은 제조업의 현실이겠죠. 제조업의 현실. 언제부터 제조업에 뛰어들었어요? 공장 노동자로? 2009년에 노키아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나이가 몇 제가 살이었어요? 20살이었고 20살 때. 전문대 휴학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뛰어들어서 용접은 언제 시작하게 됐습니까? 용접을 2015년에 집안의 가세가 굉장히 기울어 버리는 바람에 15년에 기울어서 2015년 5월에 용접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S&T 하청에서 먼저 일하게 됐습니다. 그럼 용접을 하시게 된 게 결국은 조금 더 제조업보다는 그래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예. 이제 그 전에 했던 일이 막노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굉장히 단순 작업 반복 작업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월급이나 내 삶을 낮게 할 수가 없겠다. 빚을 못 갚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용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언론에서 나오는 제조업의 현실, 제조업 공장 노동자 용접공의 현실 뭐 이것과 직접 뭐 지금 보면 한 16, 17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쭉 한 경험과 그래서 지금 언론 현장에 또 있는 거예요. 얼룩소 에디터로. 네네. 언론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습니까? 언론이 제대로 담고 있다기보다는 이게 예. 시간의 부족도 있고 어찌 보면은 깊숙한 이해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산재라던가 혹은 산재가 어떻게 나는 건지 그냥 사람이 죽었다 정도만 보도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앞뒤 맥락은 예. 한국의 노동 현실을 가장 아프게 보여주는 급소거든요. 이게 예. 비정규직이 산재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돈을 가장 적게 받아요. 차라리 목숨값이라도 더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앞뒤 맥락이 제거되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다만 남아버리죠.
그런 게 지금 언론 보도의 좀 맹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뒤 맥락이 다 제거됐다. 앞에 맥락은 돈은 제일 적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네. 산재로 처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죽으면은 산재 처리는 되는데 네. 이제 보상이 천차만별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만약 산재 대상자가 그 유가족이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제대로 받아낼 수가 있는데 보통 유가족들은 현장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없고 그 난생 처음 정말 그냥 아무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법원에 가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럼 호구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끌려다니고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을 받고 끝나버리는 거죠, 사건이. 지금 사실은 옷을 입고 오신 것도 천현우 이렇게 써져 있는 이거는 어디에서 입으신 거예요? 제 로템 공장에서 예. 한 벌 입고 두 벌을 주는데 한 벌을 쓰고 한 벌을 이렇게 그냥 못 쓰게 됐는데 혹시 보관하고 쓸 계셨군요. 날이 있었까 싶어서 했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본인에게 용접이랄지 공장의 일이랄지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냥 솔직히 처음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예. 용접을 접하면서 좀 달라졌는데 용접이 예쁘게 나온 만큼 또 튼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품도 튼튼하니까 약간 결과의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의 예술이 좀 빠져들어가지고 후반기에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용접 일이랄지 이런 게 실제로 돈이 지금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이랄지 이런 사태를 보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죠. 예. 이 상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산업이 사형화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어떤 병폐가 있는 겁니까? 제조업이 예. 늘 호황기와 비수기를 반복합니다. 2015년에 대우조선 죽는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랬죠. 난리가 났는데 2021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우조선 지금 너무 호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2022년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를 0.3평짜리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호황기 때 신나게 잔치를 벌였다가 비수기를 대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비수기에 대한 대비가 정책이 필요한 건데 아직 그런 게 좀 미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호황기 때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릅니까? 호황기 때 제대로 받다가 비수기 때 어떻게 됐냐면은 52시간제랑 약간 겹친 맥락이 있는데요. 상여금이 계속 깎여나가고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고통을 분담하자. 다만 이제 다시 호황기가 오면 돌려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비수기 때의 임금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호황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언론에서 청년 담론 이야기를 대선 전에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만들어진 청년 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주공산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청년 담론이라는 게 아직 완전히 정립이 안 됐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제 정립이 되어 간다는 느낌은 드는데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무주공산의 경우에는 그럴싸한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선정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예.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결국 담론이 정교화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론이 정교화돼야 된다는 거는 청년인데 어떤 청년이냐? 서울대 연고대 나온 청년이냐? 강남에서 고등학교 나온 청년이냐? 아니면 공장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가야 되는 청년이냐? 이게 좀 다른 거 아닐까요? 전반적으로 전체 다 다른데 예.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가장 어드밴티지를 많이 줘야 되는 곳은 가장 약한 곳부터 많이 줘야 되고 예. 위쪽은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담론이 정교화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그쪽 담론은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쪽 담론은 희박한데 그 쇠밥 일지가 그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글쓰기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글쓰기에 막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그냥 기술이거든요. 표현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글쓰기랑 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방식이고 그 표현의 기술이 닿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셋밥 일지에서 꼭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어떻게든 살아간다. 사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사라지더라. 그리고 이 사라지는데 대신 이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운동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든 조금씩 해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활로도 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바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지만 어떻게든 살아간다라는 게 제 요지였습니다. 담담한 생명력, 생존력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계획 짧게 한 20초 남았습니다. 저 지금 번아웃이 굉장히 심해서 글쓰기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번아웃 타파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지금까지 셋밥 일지의 천현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월 12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